가난한 집 여자애 하나 없어진 게 뭐가 대수냐? 다른 여자 만나라 얼른.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며느리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시댁 식구들. 그렇게 며느리 한서윤은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에게 무관심한 남편 윤재혁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2년 후 죽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 가족들을 파탄낼 거라는 사실을요. 모든 이야기는 석 달 전, 이른 봄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온몸이 부서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뜨고 싶었지만 눈꺼풀조차 움직이지 않았죠.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유정희였어요. 드디어 골칫거리 하나 정리됐네. 차갑게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시누이 윤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래도 형수님인데. 형수는 무슨. 이제 보험금 받아서 재혁이 새 출발시켜야지.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죽으면 안 돼. 살아야 해. 뱃속에 있던 아기가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었던 작은 생명. 이제는 사라진 생명. 미안해, 우리 아가. 그날은 석 달 전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50분.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5년 동안 반복된 아침이었죠. 서윤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윤재혁이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38살 남편은 편안한 얼굴이었죠.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지 정확히 5년 닷새째. 그동안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32의 얼굴. 결혼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단발머리는 항상 뒤로 단정하게 묶었고 맨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었죠. 시집온 여자가 화장 진하게 하면 보기 안 좋아. 결혼 첫 해에 립스틱 한 번 발랐다가 1시간 넘게 꾸중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이후로는 화장품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찌개 재료, 생선, 각종 반찬거리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아침상은 언제나 풍성해야 했어요. 7시 정각까지 준비해야 하니까 서둘러야 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고 석쇠 위에 고등어를 올렸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오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카페 휴게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2개의 선,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5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시댁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대를 이을 아이가 없으면 어쩌려고. 우리 재혁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시어머니의 말씀들이 날마다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참았어요. 저도 아기를 간절히 원했으니까요. 식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놓았습니다.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최근 석 달 동안은 시어머니께서 달라지셨거든요. 구박 대신 과일을 깎아주시기도 하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혹시 눈치를 채신 걸까요? 사흘 전 산부인과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벌써 12주네요. 이제 안정권이니까 가족분들한테 알리셔도 돼요. 12주. 드디어 말해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먼저 재혁 씨에게,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 7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환갑이 훌쩍 넘으셨지만 새벽부터 머리를 단정히 빗으시고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이셨죠.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를 운영하시는 분이라 품격이 남달랐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짧은 대답과 함께 시어머니께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천천히 상을 둘러보시는 눈빛. 국이 달라 보이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제 미역이 떨어져서 된장으로 끓였어요. 오늘 장 보러 가서 꼭. 그래. 요즘 딴 생각하느라 일이 손에 안 잡히나 보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태를 알고 계신 걸까요? 재혁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식탁에 앉았죠. 시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혁아, 어서 먹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와 이야기하실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자는 회사 이야기를 나누셨고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이 집에서 며느리는 밥상머리에서 입을 여는 법이 없었거든요. 5년 전부터 그랬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임신 소식을 전하면 분명 기뻐하시겠죠. 그토록 원하시던 손주잖아요.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각자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고요하게 들렸죠. 그릇을 씻으며 뱃속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위험이 무엇인지.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벌써 왔어? 회사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계약이 잘 된 모양이었죠.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입속으로 연습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 생겼어. 아니야, 너무 직접적이야. 사실 말이야. 이것도 어색해. 7시.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여셨어요.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떠먹으면서도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한참을 먹던 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어요. 서윤아,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던데. 갑자기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피부도 달라 보이고. 혹시 몸에 변화 같은 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젓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아기가 생겼대요. 석 달째래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재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심이야? 정말? 응. 지난주에 심장 소리도 들었어. 재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감쌌습니다. 여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5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어머니, 조심스럽게 불러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신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래, 잘 됐네.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갈게. 어머니, 식사 다 못하셨는데. 괜찮아. 너희끼리 천천히 먹어. 방문이 닫혔어요. 재혁 씨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라신 것 같아. 내일 아침이면 달라지실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나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임신했는데 푹 쉬어야지.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왠지 어색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차 언제 정비받았어? 작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됐네. 아기 베고 다니는데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 맞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잘 아는 데가 있어. 오늘 시간 내서 한번 다녀와.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향했어요. 한결정 비공업사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유 원장님 소개로 왔어요. 아, 연락받았어요. 차 키 주시면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부인, 전체적으로 상태는 괜찮은데 브레이크 부품이 좀 낡았어요. 위험한가요? 당장은 아닌데 임신하셨다니까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브레이크.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바꿔주세요. 차를 찾을 때 사장님이 명함을 건넸어요. 다음에 또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원장님 부탁이니까 잘 챙겨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봤습니다. 잘 듣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민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축하한다고 선물 좀 샀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민지답지 않았어요. 늘 저를 무시하던 시누이가 웃으면서 다가왔거든요. 임산부 영양제예요. 먹어야 해요, 꼭. 초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언니 조심해야 해요. 특히 운전할 때요. 왜 하필 운전 이야기를 할까요? 차 점검은 받았어요? 응, 오늘 다녀왔어. 브레이크 같은 건요? 제일 중요한 게 브레이크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브레이크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새 걸로 갈았어. 잘했네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민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민지가 나간 후에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하얀 병실에서 시어머니와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정말 이래도 돼? 아기만 없어지면 돼. 그럼 이혼시킬 수 있어. 깜짝 놀라서 깼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야.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재혁 씨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저만 혼자 깨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오늘 좀 나가줄래? 어디요, 어머니? 병원 분원에 급한 게 있어서. 차로 1시간 거리야. 1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요즘 몸이. 무조건 직접 가야 해. 오늘 중으로 도착 안 하면 큰일 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앞에 섰지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어젯밤 꿈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손에 쥔 차 키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정했어요. 택시를 부르기로요. 차는 타지 않겠어. 택시로 왕복 2시간. 서류를 전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내 차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세워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누가 옮긴 거지? 천천히 차에 다가가려는데. 형수님,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택시로 오셨어요? 몸이 좀. 어제 차 고쳤잖아요. 이제 멀쩡한데. 민지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같이 들어가요. 아니야, 난 혼자. 말을 끝내기도 전에 민지가 팔을 확 당겼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었어요. 몸이 앞으로 쏠렸죠.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으악! 손바닥이 거친 아스팔트에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형수님, 다치셨어요? 민지가 다가왔지만 표정이 묘했어요. 당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착했죠. 가까이 오지 마. 일어서려는데 아랫배가 무겁게 당겼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구급차 불러야죠. 민지가 전화를 꺼냈지만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빨리.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랫배에서 따뜻한 게 흐르는 느낌.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피였어요. 아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누군가 저를 옮기는 게 느껴졌죠. 산모예요. 출혈이 심해요. 급히 가야 합니다. 구급차 천장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응급실. 혈압 떨어져요. 수술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이 소리쳤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내 실수라는 말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요, 엄마. 귀가 멍했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실수. 내 실수. 일부러였다는 거네요.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죠. 마취 시작해요.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마지막 생각은 우리 아기였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중환자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도 뜨지 못했죠. 하지만 귀는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의사와 시어머니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지만 못 살렸습니다. 며느리는요? 혼수 상태입니다. 머리를 많이 부딪혀서 깨어날 확률은 낮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반년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까지도 의식 못 찾으면 의사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슬픔의 한숨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한숨. 민지가 다가왔어요. 엄마, 그래도. 뭐가 그래도야. 드디어 골칫거리 정리됐잖아.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돈도 받고 재혁이 새 출발시키면 돼. 이번엔 제대로 된 집안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눈을 뜨지 못했지만 눈물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아기.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형수님 깨어나면요? 안 깨어나는 게 서로 좋지. 얼어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무언가가 타올랐어요. 분노.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살아야 해.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반드시 살아서 복수해야 해. 이 사람들이 내게 한 일, 우리 아기를 죽인 일,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겠다고.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깨어나서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고. 복수의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루인지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가끔 재혁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금방 사라졌어요.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사와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희망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누워 있어야 하나요? 보호자분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반년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반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반년. 그 이후엔 저를 버린다는 뜻이었죠.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재혁 씨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여기 너무 우중충해요. 빨리 나가요. 미안해. 그래도 한 번쯤은 와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죄가 있어요. 사고였잖아요. 새 여자였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3달이 지났습니다. 방문객은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하러 올 뿐이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이렇게 잊혀져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드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이 환자가 그 아이입니까? 네, 회장님. 석 달째 혼수 상태이십니다. 가족들은 자주 오나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보호자께서 반년 후 생명유지장치 중단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 제 침대 옆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3달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가씨, 제 목소리 들리나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장혜란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돕고 싶어요. 손을 꽉 쥐어보려 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 자원 봉사하면서 간호사에게 들었죠. 시댁에서 당한 일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서 삐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아, 들리는구나.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저도 옛날에 당신처럼 시댁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40년 전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리고 지금은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사람이 됐어요. 모니터 소리가 더 빨라졌습니다. 아가씨, 만약 당신이 깨어난다면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요.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오셨어요. 제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요. 제 딸도 당신처럼 시댁 문제로 세상을 떠났어요. 20년 전입니다. 교통사고였죠. 시댁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는 순간 제 딸이 떠올랐어요.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매일 할머니는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시고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갚아줘야 해요. 4달째 되던 날 할머니가 특별한 분을 데려오셨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신 전문의십니다.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환자의 뇌 상태를 봤는데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치료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 병원으로 모시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어떻게 하죠?
제가 법적 보호자가 되면 됩니다. 할머니는 정말로 모든 걸 걸고 저를 도왔습니다. 급기야 저를 미국으로 이송해서 치료까지 결심하셨죠. 일주일 후 저는 미국으로 가는 의료 전용기에 실렸습니다. 비행 중에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아가씨. 곧 좋아질 거예요. 미국 병원은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소리만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뇌자극 치료, 물리치료, 각종 약물 투여. 5달째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환자분이 반응하고 계십니다. 정말입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떨렸어요. 그 후로 회복은 빨라졌습니다. 손가락에서 손으로, 손에서 팔로. 그리고 드디어 6달째 되던 날, 눈을 떴어요. 흐릿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깜빡였어요. 아가씨, 깨어났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6달 만에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어요. 그래요, 저예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와서 각종 검사를 했어요. 기적입니다. 뇌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은요? 모두 온전합니다. 모든 기억이 있었어요. 시댁에서 당한 일들, 브레이크 조작, 민지에게 밀린 것, 중환자실에서 들은 말까지 하나도 잊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다음 날 할머니가 제 병실로 오셨어요. 옆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가씨, 소개할게요. 이분은 강도연 비서실장이에요.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죠.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강도현이라는 분은 차갑고 냉철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제 선택해야 해요. 한국으로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건가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인생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모든 걸 바꾸는 거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복수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에게 100배로 갚아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죠. 도와주세요. 제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제 딸이에요. 그날부터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경영학, 회계학, 법학, 경제학. 할머니가 고용한 최고의 교수들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오후에는 강도연 실장과 실전 경영을 배웠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건 전쟁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찾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격하는 거죠. 복수도 마찬가지인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복수는 더 치밀해야 해요. 한 방에 끝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하며 삶의 지혜를 배웠어요. 할머니는 저를 법적으로 입양하셨고 이제 저는 한서윤이 아닌 김민정이 되었습니다. 얼굴도 성형수술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서윤은 죽었고 이제 김민정으로 새로 태어난 거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경영에 대해 웬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었고 인수합병 전략도 이해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MBA 과정을 마쳤어요. 미국 최고 대학의 프로그램이었죠. 동시에 법학도 공부했고 격투기도 배웠습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진다는 할머니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3년째 되던 해할머니가 저를 이사회에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 딸 김민정이에요. 앞으로 우리 그룹의 부회장을 맡을 겁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났을 때 이사회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요. 3년 전 한서윤은 죽었습니다. 순하고 착하고 무능했던 며느리는 사라졌어요. 이제 저는 김민정입니다. 3조 5천억 원 부동산 그룹의 부회장이자 곧 회장이 될 사람.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3달 후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병실에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정아, 미안해. 끝까지 함께 못해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제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아직 다 못 가르쳐 줬는데. 괜찮아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도연아. 네, 회장님. 강도연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이를 부탁해. 끝까지 지켜줘.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복수는 천천히 해. 완벽하게. 한 방에 끝내지 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그래야 그들이 진짜 고통을 느껴. 약속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져. 나처럼 복수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마. 어머니. 사랑한다, 내 딸.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유언장이 공개되었어요. 고인께서는 모든 재산을 양딸 김민정에게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3조 5천억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강도연 실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켜보세요. 제가 어머니의 복수를, 제 복수를 완벽하게 해낼게요. 그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2년 만에 귀환이었어요. 죽은 며느리가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2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강도연 실장이 앞장섰어요. 회장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 VIP 통로를 나서니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죠. 차 안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변한 것도 있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구나. 손에 든 서류를 펼쳤어요. 강도연 실장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윤재혁 대표 GNY 중공업. 최근 2년간 실적 악화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재혁 씨의 회사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죠. 부채가 35억.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했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6개월 내 부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자가 되는 거네요. 하지만 회장님, 너무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냉정하게 가야 해요. 그들이 거절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조건으로요. 강도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민정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 문을 열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제가 살았던 동네가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성형외과도 보였죠. 이제 내가 내려다보는 거야. 책상에 앉아서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장님, GNY 중공업 인수작전 시작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정의 성형외과 운영 현황도 조사해요. 의료사고 기록, 세무감사 자료 모든 것요. 윤미래 쇼핑몰 정보도 필요합니다. 강도연 실장이 메모하면서 물었어요. 회장님, 한꺼번에 다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씩 천천히요. 할머니 말씀대로 천천히 무너뜨릴 거예요. 일주일 후 GNY 중공업에 투자 제안서를 보냈어요.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35억 원 투자, 대신 지분 60% 확보. 이틀 뒤 재혁 씨에게서 회의 요청이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2년 만에요.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제 아기를 죽인 사람들을요. 거울을 보며 확인했어요. 얼굴이 많이 달라졌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깨진 결혼 반지로 만든 목걸이였어요. 유일하게 가져온 과거의 증거였죠. 잊지 마. 복수를 위해 살아남은 거야. 다음 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수트에 하이힐. 머리는 긴 웨이브로 내렸고 메이크업은 도도하게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의 서윤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를 타고 GNY 중공업으로 향했습니다. 빌딩은 강남 외곽에 있었어요. 10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죠. 여기서 2년을 버텼구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준비됐어? 시작이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재혁 씨, 시어머니, 민지 씨, 그리고 민지 씨 남편.
2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2년 전보다 여위어 보였습니다. 민지 씨는 예전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정그룹 회장 김민정입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재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 제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목소리. 지금은 공손하게 제게 인사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강도현 실장이 계약서를 꺼내며 투자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이제 당신들은 제 손 안에 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뜨려 줄게. 2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착착 복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유정의 성형외과였어요. 강도현 실장이 두꺼운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병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보험 부정 청구, 세금 탈루 증거가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제보하세요. 익명으로요. 일주일 후 유정의 성형외과에 감사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2년 전과 달리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정지 석 달이래요. 혹시 투자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원장님, 저는 사업가예요. 귀 병원은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년 전 제가 혼수 상태로 누워있을 때 저를 버리려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어요. 다음 타겟은 민지 쇼핑몰이었습니다. 위조 상품 유통 의혹을 제보했어요. 며칠 후 민지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쇼핑몰이 영업 정지당했어요. 민지는 울고 있었어요. 2년 전 저를 밀쳐서 아이를 잃게 한 그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죠?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왜 저희 집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우리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사업을 하는 거예요. 민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다가 결국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다음 날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재혁 씨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회장님, 어머니 병원과 제 동생 일 모두 도와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제가 왜 당신 가족을 도와야 하죠?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재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박 대표님, 혹시 2년 전 부인분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혁 씨가 당황했어요. 투자하기 전에 개인 신상도 확인하죠. 그분 많이 힘들었겠어요. 시댁에서 무시받고 아이를 가진 채로 사고를 당하셨죠. 재혁 씨가 와인잔을 떨어뜨렸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궁금해서요. 그 부인이 정말 사고로 죽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요. 재혁 씨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유정희 원장이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차를 타고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재혁 씨와 민지 씨가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소식 듣고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때요? 위험하대요.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요.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회장님 때문이에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게 회장님이잖아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 재혁 씨와 민지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민지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엄마가 회장님을 보고 싶대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2년 전 제가 누워있던 모습과 똑같았죠. 시어머니가 눈을 뜨시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2년 전 며느리를 죽이려 했어요. 브레이크를 조작했어요. 아이까지 제가 다 죽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보험금이 필요했고 더 좋은 며느리를 드리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요? 아이까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서윤이가 불쌍했어요. 미안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제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신 거예요. 깨진 결혼 반지. 이 목걸이. 저 반지. 서윤이. 설마. 의료기계에서 삐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들켰어요. 복수의 계획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목걸이를 만졌어요. 맞아요. 한서윤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복도 밖에서 재혁 씨와 민지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재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윤아,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에요. 저예요. 당신 아내였던 한서윤.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강도현 실장이 복도로 들어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모든 증거를요. 화면을 켜서 재혁 씨에게 보여줬어요. 2년 전 제 차량 정비 기록이에요. 브레이크 조작 증거죠. 그리고 이건 정비소 사장과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 돈을 주고받은 계좌 내역도 있어요. 재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5년 동안 제게 몰래 먹였던 피임약 구매 기록. 시어머니 명의로 매달 구매하셨더라고요.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마지막으로 제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혁 씨 명의로 바뀌어 있었죠. 3억 5천만 원. 재혁 씨가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나는 몰랐어. 이런 건 정말 몰랐어. 정말요? 사고 당일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른 차를 타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옆에 있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재혁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도현 실장이 경찰에게 연락했어요. 네, 증거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울부짖었어요. 서윤아, 제발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마. 왜요? 제가 죽었으면 괜찮았나요? 경찰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시어머니 유정희는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한 것, 5년간 피임약을 몰래 먹인 것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민지는 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재혁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몰랐던 거예요. 시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수사에서 밝혀졌죠.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은 굽어 있었어요. 수갑을 찬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서윤아, 진심으로 미안하다. 내가 괴물이었어.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미워하기도 지쳤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재혁 씨와 마주쳤습니다. 서윤아, 시간 좀 줄 수 있어? 근처 카페로 갔어요. 6개월 만에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알아요. 재판에서 다 나왔잖아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너를 제대로 지켰더라면. 재혁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우리 아기. 내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그게 제일 후회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뗐어요. 안 돼요. 2년 전에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혼자가 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끝이야. 진작에 끝났어요. 2년 전에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윤 대표님. 카페를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세봄재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이름이 왜 세봄이에요? 강도현 실장이 물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재단 사무실에는 상담실과 쉼터를 만들었어요. 첫 상담자가 왔을 때 저는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여성은 저와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은 무관심하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그녀가 나갔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돕는 것.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것. 어느 날 할머니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복수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상해요. 복수가 끝났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허전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수가 끝나면 행복해져라. 어머니, 이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려고요. 천천히요. 목에서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깨진 결혼 반지 목걸이. 묘소 옆 땅을 파서 목걸이를 묻었어요. 복수의 증표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는 진짜 저로 살고 싶어요.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복수를 완성한 날 봤던 그 야경.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달랐어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